1990년대 어린이들이 불렀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다. 1991년에 노래가 발표되자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83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박문영이 만든 노래다. 그러나 노래를 발표한 뒤 방송에서 직접 부른 사람은 코미디언 최영준이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상고시대부터 근현대사 인물까지 모두 다룬다. 그마저도 진짜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인물들도 여럿 있다. 위인의 진위 여부와 함께 역사적으로도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시리즈 쇼츠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이름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정확한 명칭은 단군 왕검이지만 일반적으로 단군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단군은 고조선에서 군주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다. 실존 인물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신화 속 인물로 추정한다. 조선은 단군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다. 구한말 민족주의 사상으로 단군을 신으로 모셨는데 그게 바로 대종교다. 단국대학교의 단국은 단군의 단과 애국의 국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따라 단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곰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털을 잘못 잡았다고 하소연을 듣는 인물이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단군 매치라 부른 적도 있다. 주몽의 실제 이름은 고구려 공식 문서 표기에 따라 추모라고 전해지고 있다.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 어머니는 강해신 하백의 딸 유화다. 해모수는 유화를 꼬드겨 그날 밤 뜨밤을 보냈는데 유화는 덜컥 임신하게 된다. 얼마 뒤 유화는 알을 낳았고 알에서 아이가 태어나니 그가 바로 주몽이다. 삼국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몽은 성인이 되자 부여에서 나와 졸본 땅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국한다. 이때 자신의 처자식은 모두 부여에 두고 왔는데 졸본에서 새로 장가를 갔다. 새로 장가를 간 아내에게는 2명의 아들, 즉 비류와 온조가 있었다. 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에 오자 비류와 온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그게 바로 백제였다. 삼국사기에는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를 주몽이라고 적고 있다. 삼국 유사에는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가 주몽과 재혼한 것으로 나와 있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에서 나와 한강에 이르러 각각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이때 비류는 인천 미추홀, 온조는 하남 위례성을 도읍으로 정했다. 하지만 미추홀은 바닷가 근처라 털을 잡고 농사를 짓기에는 힘든 곳이었다. 비류가 온조에게 돌아와 병합하니 그때부터 나라 이름을 백제라 불렀다. 원래 백제가 처음 건국됐을 때 나라 이름은 십제였다. 한반도에서 서울 강남 3구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백제 온조왕이다. 그래서 이곳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이 있다. 때문에 방이동에는 한성 백제시대 이름을 딴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실제 이름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박혁거세란 한자 이름 표기를 읽은 것이며 삼국사기에는 불구네라 적혀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박씨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혁거세로 이어진다.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 설화가 있다. 지난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신성시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박혁거세가 나온 알의 모양이 표주박같이 생겨 성을 박씨로 정했다. 박혁거세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아 여러 설화만 남아있다. 서기 4년 73세로 사망했는데 오늘날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엄청 장수했다. 박혁거세가 죽고 8일 뒤 그의 몸뚱이가 5개로 흩어져 하늘에서 떨어졌다. 곧바로 시신을 수습해 5개로 나누어 묻어주니 이게 바로 경주 오릉이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19대 태왕으로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정복 군주이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직계 13세 손이다. 한반도 왕조에서 군주 이름 뒤에 대왕을 붙이는 경우는 광개토, 세종뿐이다. 2007년 MBC에서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태왕 사신기가 방영됐다.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답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1992년 출간된 만화 바람의 나라 표절 시비로 더 곤욕을 치렀다. 그로부터 5년 뒤 KBS에서 광개토 대왕을 방영했으나 이 역시 완전 폭망했다. 광개토 대왕은 일본 정벌을 위해 바다를 건너 큐슈를 공격하기도 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비에 모두 적혀있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을 방문하면 중원 고구려비를 볼 수 있다. 이사부는 신라 장군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까지 한 인물이다. 6세기 초중반 활약하며 신라가 함흥까지 영토를 정복하는 데에 기여했다. 동쪽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하였고 남쪽으로 가야를 멸망시켰다. 삼국유사에는 이사부의 성을 박, 이름은 이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이름은 기록에 따라 김이사부 또는 박이사부로 부른다.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는 왕족 출신으로 내무랑의 후손이라고 적혀있다. 일부 학자는 신라 최고의 명장으로서 광개토 대왕과 견줄만하다며 칭송한다. 그가 전장에서 보낸 기간만 약 50년에서 60년으로 평생을 전장에서만 보냈다. 강릉시와 삼척시는 이사부를 기리며 저마다 관광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다. 울릉도를 점령할 때 출항한 지역이 자기들의 지역이라며 다투고 있다. 신라 자비왕 때 살던 인물로 검은고를 매우 잘 탔다고 전해지고 있다. 백결 선생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못마땅한 일들을 검은고로 표현했다. 하지만 백결 선생은 먹는 거나 입는 게 여의치 않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옷을 100군데나 꿰매고 덧대어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했다. 선생을 본 사람들은 일백백자에 꿰맬 결자를 써서 백결 선생이라 불렀다. 어느 날 아내가 이웃집 떡방아 소리를 부러워하며 신세를 한탄을 했다. 다른 집은 새해를 맞아 떡을 만들어 먹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는 뜻이었다. 이때 백결 선생은 검은고를 연주해 아내에게 떡방아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 떡방아 소리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며 대학, 즉 방아타령이라 부르게 된다. 삼국사기 권제 48 열전 제8을 보면 백결 선생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의자왕은 백제 31대 국왕으로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인물이다. 의자왕의 의자를 시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자는 실제 본인 이름이다. 의자왕의 어머니는 누군지 불분명하나 서동여의 주인공이라는 썰이 있다. 정복 군주답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백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에 빠져 궁녀들과 함께 말년을 보냈다. 의자왕과 삼천 궁녀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지고 있지만 삼천 궁녀는 거짓이다. 3,000명 정도 궁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궁녀가 많았다는 수식어이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아들 40여 명에 딸까지 포함하면 100명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무왕 때부터 신라를 몰아붙였으나 결국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했다. 훗날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은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며 나라를 세웠다. 충남 부여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다. 다른 기록물에 따라 계백의 출신 성분은 왕족 또는 귀족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당연합군이 공격해오자 계백은 일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 죽였다. 자신은 죽고 가족들이 살아서 노예로 고생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보았다. 백제군 결사대 5천을 이끌고 나당연합군과부터 선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나당연합군 약 18만 병력에 맞서 백제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3년 개봉한 영화 황산벌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소 코믹한 영화지만 나름대로 고증에 충실한 사극 영화라고 호평을 받는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 육군훈련소 군가 1절에 계백이 등장한다. 신라 화랑 출신으로 화랑 세속 5개 중 임전 무퇴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된다. 신라는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 결사대 5천과 황산벌에서 맞붙었으나 패배했다. 계속된 패배로 화랑까지 출격시켜 계백이 이끄는 백제를 격파하고자 했다. 이때 관창은 선봉대에 참가해 분전했으나 계백에게 붙잡혀 끌려오게 된다. 계백은 그가 어린 나이임을 알고 그 용기를 높이 사며 관창을 풀어주었다. 신라에 돌아온 관창은 살아서 돌아온 것을 치욕으로 여겨 다시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또다시 사로잡힌 관창을 살려줄 수 없었기에 목을 베어 신라에 보냈다. 아들의 목을 본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의 구국정신을 기렸다.
그리고 관창의 일화가 신라에 전해져 결국 황산벌에서 백제를 물리치게 된다. 논산 육군훈련소 군가 2절에는 관창의 임전 무퇴에 대한 가사가 등장한다. 삼국시대 말기 왕에 가는 신라를 이끌었던 김유신은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신라에서는 진골 출신으로서 사후 추존되어 왕이 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중매를 서지 않고 혼전 임신을 통해 김유신을 낳았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는 태몽으로 북두칠성을 품는 꿈을 꾸었다. 경주 단석산 정상에 있는 쪼개진 돌은 김유신이 직접 검으로 갈랐다고 한다. 주색에 빠진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아끼던 말의 머리를 베어버린 일화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김춘추와 정략 결혼을 시도했다. 순수 혈통을 위해 김춘추에게 시집간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딸과 혼인했다. 백제와의 전투를 앞두고 검으로 까마귀를 가리켰는데 그대로 찢어져 떨어졌다.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신라 30대 국왕으로서 삼국을 통일한 공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호가 문무왕인 이유는 무와 문 두 방면에서 좋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661년 태종 무열왕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라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신라까지 병합하고자 군사를 파병했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흡수해 당나라군에 대항하며 이를 격퇴시켰다. 문무왕은 나당전쟁 이후 681년 7월 1일 김유신과 같은 날에 사망했다. 왜구들로부터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어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한 뒤에 동해에 묻히길 원했다. 그래서 경주 봉길 해수욕장 맞은편에는 대왕 바위라 불리는 문무왕 릉이 있다.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부터 무속인들이 자주 찾고 있다. 원효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역대 신라 10대 불교 성인, 즉 신라 10성 중 하나다. 더불어 고승 의상과 동시대를 지내며 신라의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상은 진골 출신이었지만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서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원효가 만들었다. 젊을 때부터 촉망받는 승려로서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갔었다. 유학길에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마신 물이 다음날 보니 해골물이었다. 충격을 받은 원효는 모든 세상사 이치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깨달았다.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줄 것인가 라는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불법을 전파했는데 태종 무열왕도 이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니 그의 아들이 바로 신라의 대학자 설총이다. 해초는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였으나 그의 기록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그의 생애 인도, 즉 천축국을 다녀오면서 여행 브이로그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왕호 천축국전이란 고대 인도의 5국가를 다녀온 이야기라는 뜻이다.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스승의 권유로 인도를 순례했다. 광저우에서 바닷길로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인도로 들어갔다. 당시에 인도를 순례하는 승려는 많았지만 대부분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말았다. 해초는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으나 신라에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 머물렀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왕호 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동방견문록, 대당 서역기,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왕호 천축국전을 세계 4대 여행기로 꼽는다. 장보고는 어린 시절 당나라로 넘어가 당나라 군대에 입대해 벼슬을 했다. 신라에서 그의 계층은 오두품 이하로 골품제 때문에 신분 상승이 어려웠다. 당시 한중일 세 나라는 무역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적들에 의해 신라인들이 붙잡혀 노비로 팔려가자 크게 한탄했다. 결국 해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주청하였다. 이후 명에 따라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진을 설치하니 그게 바로 청해진이다. 장보고의 활약으로 해적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장보고도 위세를 떨쳤다. 신라 중앙정부에도 입김이 닿았을 만큼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며 이용만 당하자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해상왕으로 불릴 만큼 기세는 대단했으나 그의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였으나 아직 그곳에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남아있었다. 당나라는 억압 정책을 통해 거란족과 말갈족 등 고구려 유민들까지 탄압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던 거란족이 요동에서 대거 봉기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 대조영은 말갈족 걸사비우와 함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다. 당나라 군대와 천문령 전투에서 접전을 벌였고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래서 동무산에 이르러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이게 바로 진나라였다. 훗날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하면서 나라 이름이 발해로 바뀌었다. 발해와 대조영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 따라 일부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다. 당나라 때 지어진 이 사료들은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밝히고 있다. 강감찬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현종 치세기의 활약한 인물이다. 문신으로서 여요 전쟁에서 대활약하며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귀주 대첩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감찬이 무관인 줄 알고 있다. 75세가 되어 은퇴하려고 했으나 현종은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하며 만류했다. 강감찬의 고향은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이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지만 대학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낙성대를 방문하면 별이 떨어졌다는 비석이 하나 있다. 관악구에는 강감찬의 시호를 딴 인원초, 인원중, 인원고가 있다. 잘생긴 외모 탓에 불편함이 많아 스스로 천연두에 걸려 추남이 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호랑이, 멧돼지, 여우, 염라대왕과 얽힌 여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한국사에서도 손꼽히는 외교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자 다들 항복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서임하는 반대했다. 스스로 소손령이 이끄는 부대에 혈혈단신 찾아가 외교 단판을 지었다. 말발에 밀린 소손령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물러나니 이게 바로 강동 육주였다. 강동 육주를 획득함에 따라 요새화시킨 지역은 이후로 빼앗기지 않았다. 외교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려 성종의 곁에서 국정을 운영한 명재상이었다. 이런 능력으로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가 재상으로 배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 사후에는 왕과 함께 종묘에 배양되는 배양 공신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동북 공정을 주도하는 중국 학계에서는 서희의 업적을 깎아내리곤 싫어한다. KBO 프로야구 역사상 리그 200안타를 친 서건창이 서희의 후손이다. 고려시대의 암흑기였던 무신 정권을 열은 인물로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용모가 비범하고 수려했으며 긴 수염이 아름다웠다. 키는 약 175cm로 장신이었으며 자신의 수염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다. 그러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정중부를 만만하게 보고는 수염을 태워버렸다. 결국 이 수염 사건 때문에 정중부와 김부식 일가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내시 한뢰가 장군 이소흥의 뺨을 때리자 결국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다. 1170년 정중부를 중심으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무신 정변이다. 정중부는 평민 출신으로 군에 징집되었으나 문화 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의 정권도 26살에 경대승에게 살해당하며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최무선은 경상북도 영천시 태생으로 영천 사람들은 최무선을 매우 좋아한다.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했으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보다 10살 정도 많았다. 어려서부터 외구의 잦은 침입을 몸소 겪은 그는 화포 개발이 필수라고 여겼다. 화약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대량 양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결국 중국 상인에게 선진 기술을 전수받아 양산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려는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통 도감을 설치해 화약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다연장 로켓포였던 신기전의 전신, 즉 주화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했다. 진포 해전이 발발하자 최무선은 주화를 이용해 외선 500척을 괴멸시켰다. 수군의 화포 실전 배치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정립되었고 화력이 더해졌다. 이러한 최무선의 노력으로 조선시대의 군사력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었다. 중림 7년은 고구려 무신정권 시기 7명의 문인이 설립한 모임을 뜻한다.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이인로로 그가 편찬한 책은
그 유명한 파한집이다. 이재현의 여공패설, 최자의 보안집과 함께 고려 3대 문학 비평서로 손꼽힌다. 파한집의 내용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김유신과 천관여 설화이다. 이인로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를 모티브 삼아 중림 7연을 이끌고자 했다. 백거이는 이태백, 두보와 함께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로 유명하다. 무신 정권에는 문인들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자 만들어졌다. 시와 술로써 인생을 달래려 하였기에 대부분 불우한 삶을 살았다. 멤버들은 당시 꽤나 유명했던 이규보에게 입당을 권유했으나 대차게 까였다. 이때 이규보가 중림 7연을 놀리며 즉석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7연설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저자로서 유명하지만 고려를 대표하는 권신이었다. 고려 도경에는 김부식의 얼굴이 시커멓고 키가 크며 뚱뚱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김부식이 출세하며 문벌 귀족이 됐다. 묘청의 난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면서 김부식은 명실공히 고려 1인자가 되었다. 아들 김돈중과 함께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김부식은 유학을 숭상하며 공자를 미친듯이 좋아했으나 반면 불교는 비판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개인 절간을 지어 불교를 믿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살면서 정적을 많이 만들었을 만큼 앞뒤 안 재고 밀어붙이는 성격을 가졌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실제 능력도 좋았던 케이스다. 후대에는 호불호가 심한 평가를 받으며 사대주의자라고 까이는 경우도 있다. 신라말 고려초 백성들은 불교의 여러 종파들 중 선종을 가장 많이 믿었다.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가르쳤고 형식과 권위를 부정했다. 반면에 교종은 경전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며 전통과 권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교종은 중앙 귀족들이, 선종은 지방 호족들이 많이 믿었다. 교종의 분파는 5교로 계율종, 법상종, 법성종, 열반종, 원흉종으로 나눈다. 선종의 분파는 9개의 문파가 중심이 되어 구산 선문으로 나뉘었다. 그리하여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 구산 선문의 사상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졌다. 진울은 구산 선문을 조계종에 통합해 교종을 중심으로 교선 일치를 시도했다. 이때 의천이 추구한 천태종과 함께 불교 사상에 큰 획을 잇게 되었다. 결국 진울은 불교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하게 된다. 의천은 고려 11대 문종의 사남으로 11살의 나이에 승려로 출가하게 된다. 원래 이름은 왕후, 자는 의천이었는데 불교에 출가한 뒤 법명도 의천으로 썼다. 당시 중앙 귀족들은 교종을 많이 믿었는데 여기서도 분파가 나뉘었다. 대부분의 왕족들은 화엄종을 믿었고 귀족들은 법상종을 믿었다. 의천은 송나라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싶었으나 왕자 신분으로서 쉽지 않았다. 거란에게 패배한 뒤 거란의 압박으로 송나라와는 단교 상태였기 때문이다. 유학을 강행한 의천은 고려로 돌아와 대륙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화폐를 도입해 상업을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주전 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를 만들었다.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형 숙종은 의천에게 대각국사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정몽주는 고려 말기에 충절을 지킨 이색, 길재와 함께 고려 사문으로 불렸다. 정몽주의 가르침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살인파를 창시한 김종직의 뒤를 이었다. 고려의 명재상으로서 조선을 건국하고자 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매우 두려워했다. 고려 말 문무를 겸비한 신하로서 고려를 위해 충절을 다했으나 살해당했다. 정몽주가 죽은 다리의 이름은 선지교였으나 그가 죽은 뒤 대나무가 솟았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 다리의 이름을 선주교라 부르며 그를 기렸다. 정몽주는 역성혁명을 반대했으나 후손들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우대를 받았다. 정몽주의 고향이 어딘지를 두고 영천시와 포항시가 서로 다투었던 적도 있다. 고려사 권 115 열전 권제 28의 기록에 따르면 정몽주의 술버릇은 고성 방가였다. 문익점은 국민왕 치세기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처음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익점을 떠올리면 대부분 목화씨를 생각할 것이다.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대외 반출금지 물품으로 정해
몰래 숨겨왔다는 설이다. 하지만 원나라가 대외 반출금지 물품으로 정했던 것은 각종 군수품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온 것은 맞다. 문익점의 목화씨 전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각색된 내용들이 많다. 고향에서 목화 재배를 하며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고 면직물이 대중화되었다. 그래서 목화씨의 보급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의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은 문익점이 왔다고 해서 지어졌다는 속설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물레동에 면직물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다. 최충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당시 그의 별명은 해동공자였다. 해동공자란 중국에서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공자님이라는 뜻이었다. 그만큼 최충은 고려시대 유학을 중흥시키며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다. 여요 전쟁의 여파로 고려 왕실의 기록물이었던 고려실록이 분실되고 말았다. 현종은 최충에게 명해 새로 실록을 편찬하게 했으니 그게 바로 7대 실록이다. 최충은 은퇴하고 전국 9곳에 학당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다. 구제학당이라 불렀던 이곳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사립학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구제학당 출신들이 정계에 진출해 출세를 하자 학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단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양성소 역할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최충은 자식들에게 사치를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고려의 승려로서 이름은 전경명, 자는 일현이라 했는데 본명도 일현이었다. 원효대사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훗날 보조국사 진울의 가르침을 받았다. 살아 생전에는 삼국유사를 지음으로써 삼국의 역사가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띄엄띄엄 쓴 부분이 많고 궁금하면 찾아봐라 라며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현이 주석으로 달아놓은 여러 책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는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를 한데 모아 역사서로 지은 책이다. 고조선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과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눈에 띈다. 원나라 간섭기에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동시대에 제작된 이승휴의 제왕운기도 삼국유사와 비슷하다. 진수가 지은 삼국지 정사와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 연의와 비슷한 맥락이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문구는 최영이 아닌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다. 최영은 많은 공훈을 세웠지만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최영은 청렴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시대순으로 전기 유군필, 중기 척준경, 후기 최영을 고려 3대 명장으로 친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지휘만 하는데 최영은 선봉장처럼 늘 앞에서 돌격했다. 다만 정치적 처세는 능하지 못해 권신 이인임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더불어 패기 넘치는 젊은 피보다 짬밥이 있는 옛 공신들을 더 신뢰했다. 최영의 사당 근처엔 늘 비바람이 몰아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걸어갔다. 추자도에 방문하면 최영의 사당이 있는데 굉장히 신성하게 모시고 있다. 이유인 즉슨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1360년 태어난 이종무는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고 전해진다. 고려 32대 우왕 때부터 벼슬길에 올라 조선 초 4대 세종까지 모신 인물이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을 따르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조선 초 세종 치세기에 상왕 태종의 명으로 김종서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했다. 그런데 정작 대마도에 상륙해서는 휘하 부장들에게 제비뽑기를 시켰다. 대마도 안쪽으로 후퇴한 왜구를 마저 소탕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어떠한 전술과 전략 없이 이루어진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빠져있다가 부하들의 고발로 발각되고 말았다. 결국 이종무는 좌천되었다가 복귀했으나 다른 일에 또 연루되어 좌천되었다. 이 때문에 후대에는 이종무가 정말 명장이었는지 대부분 의구심을 갖는다. 황희는 태종 때부터 중용받으며 강직하고 예리한 안목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친인척 비리 사건에는 비교적 관대했다. 여러 차례 청탁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됐어도
그때마다 세종이 쉴드를 쳐줬다. 우리가 아는 청백리 이미지는 대부분 야사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70이 넘어 은퇴를 하려고 해도 세종은 은퇴를 윤허해주지 않았다. 자신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탐관오리이니 해고해달라고 사정해도 거절당했다. 결국 황희가 87세가 되던 해에 세종이 오늘 내일 하자 은퇴를 할 수 있었다. 황희는 조선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벼슬만 73년을 했다. 자신의 후계자로 김종서를 점찍었는데 유독 김종서만 보면 갈구기 일수였다. 김종서는 황희를 무서워했고 황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찍소리도 못했다. 할아버지 맹류는 최영과 친구였고 아버지 맹희도는 정몽주와 친구였다. 세종 때 활약한 명재상 원투펀치는 단연코 황희와 맹사성을 꼽을 수 있다. 황희가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무장했다면 맹사성은 부드럽고 신중했다. 황희와는 다르게 청백리의 삶을 살았으며 녹봉 이외의 부는 축적하지 않았다. 그는 늘 소를 타고 다녔는데 남루한 차림 때문에 재상인지 알기 어려웠다. 종종 휴가를 받아 고향인 온양으로 내려가 낚시를 즐기며 휴양을 했다. 황희만큼은 아니었으나 맹사성도 은퇴를 요청했다가 세종에게 거절당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와 야자타임을 하며 벌어졌던 야사가 유명하다. 음악을 좋아해 악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특히 퉁소를 잘 불렀다고 전해진다. 지인들은 맹사성 집에서 퉁소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동래현 관노비로 천민 출신이다. 그의 재주를 높이 산 태종이 등용하여 본격적으로 벼슬길을 시작했다. 세종 때에 이르러 더욱 중용받았고 농사를 위한 여러 천문 기계를 만들었다. 1432년 간이, 1433년 혼천이, 1434년 자경루 양부일구를 만들었다. 자경루를 업그레이드해 옥루를 만들었고 1442년 추구기를 만들게 된다. 다만 추구기의 경우 세종의 아들 문종이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후 세종이 온천 여행을 갈 때 이용하는 어가를 만들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어가가 뜻하지 않게 부서지자 투옥되었으며 장형 80대를 맞은 뒤 파직되었다. 훗날 장영실의 동료들은 다시 복직했음에도 장영실의 기록은 전무한 상태다. 독서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 매일 집현전에서 숙직 근무를 썼다고 한다. 세종은 신숙주의 능력을 높이사 자신의 아들 문종에게도 적극 추천했다. 오죽 책을 좋아했으면 그는 유언으로 무덤에 책을 넣어달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훗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서서 개유 정난에 참가하게 된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영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는 중이다.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를 잘했다고 하나 유창한 정도는 아니었다. 신숙주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술을 좋아했는데 특히 주사가 너무 심했다. 신숙주도 술을 매우 좋아했으나 다음날 숙취 해소 방법은 독서였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세조가 스트레스 준다며 그의 팔을 뒤로 꺾은 적도 있다. 충절을 다하지 못했으나 업적만 놓고 본다면 명재상 반열에 들만한 인물이다. 한명회는 유일하게 예종과 성종 2대에 걸쳐 장인어른으로서 권세를 누렸다. 어머니가 7달 만에 출산해 미숙아로서 가망이 없었으나 죽지 않고 잘 컸다. 대대로 명문 집안이었으나 공부는 잘 못해서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졌다.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니 공부는 등한시했지만 잔머리는 매우 좋았다고 한다. 결국 음서로 벼슬길에 올라 이성계의 생가를 관리하는 말단 관리부터 시작했다. 훗날 권람의 추천으로 수양 대군의 휘하에 들어가 참모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한반도의 행정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 오가 작통법을 만든 인물이다. 말년에 자신이 생활할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압구정이다. 압구정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며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근에 있었다. 한명회는 압구정이 21세기에 비싼 동네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5천원권 집회 모델이다. 이인은 붕당 정치를 없애려 하였으나 사후 그의 정신은 후대에까지 쭉 이어졌다. 머리가 워낙 명석한 탓에 책을 보면 읽는 일이 없었고 10줄을 한 번에 읽었다. 당시 과거 시험에 응시해 장원급제만 9번을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 불렀다. 구도 장원공이란
조선의 모든 과거 시험에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뜻이다. 이이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다.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10만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임진왜란 후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이의 업적을 추가하기 위해 붙여졌다. 젊은 청년이었던 이이가 금강산에 올라갔다가 구미호에게 홀렸던 설화가 있다. 38세였던 이이와 12살 기생과의 러브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유지사다. 율곡 이이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1천원권 집회 모델이다. 이이는 서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으나 이황은 동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선조의 대제학으로서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했다. 이황은 27세에 첫 부인과 사별했고 30세에 만난 권씨 부인은 정신이 이상했다. 그러나 그녀도 47살이 되던 해에 출산을 하다 산욕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이이와 이황의 제자들은 서로 자신의 스승이 더 뛰어나다며 토론을 했다. 오죽했으면 이이와 이황이 누가 더 밤일을 잘하는지를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 훗날 48세였던 이황은 18살 기생과 플라토닉 러브를 실현한 인물이었다.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5만원권 집회 모델이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에 활약한 당대 최고의 화가로서 사임은 자신의 호이다. 여기에 자신의 여성임을 밝히기 위해 당이라 붙여 사임당이라 불렀다. 신씨인 것은 맞지만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신사임당의 집안이 매우 부유했으며 특히 어머니 쪽 집안이 매우 부자였다. 어려서부터 시와 글 그리고 그림에 능했는데 화가로서 매우 유명했다. 예술적 조예가 깊고 화가로서 명성이 높았으나 현모양처 이미지가 씌워졌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데에 기인한다. 후대에 이를 안타까워한 송시열이 신사임당을 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모양처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며 남편 내조도 매우 잘했다. 조선시대의 의병으로 활약했던 성리학자로서 홍의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으며 어머니 쪽 집안은 경남 의령의 대부호였다. 34세에 2등으로 급제했으나 선조를 비판한 부분 때문에 관직에는 못 들었다. 외란 후 의병장으로서 공훈을 인정받아 관직에 올랐지만 그때도 선조를 깠다. 정보 수집과 정찰을 통해 왜군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다. 의병 활동에 전 재산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말년은 매우 궁핍하게 살았다. 곽재우의 모든 기록은 조경남이 지은 난중 잡록에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010년부터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양력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기념한다. 경남 의령군의 지역 마스코트는 홍의장군 곽재우이며 이름은 홍우다. 1567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고 매우 괴팍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진다. 서인 내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강경파였으며 율곡 이이를 엄청나게 숭배했다. 임진왜란 전부터 전쟁에 대비하자고 강력하게 상소를 올렸으나 매번 무시됐다. 그의 성격대로 계속 상소가 무시되자 도끼를 지참하고 가서 아뢰 정도였다. 상소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면 그 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찍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계속 무시되었고 실망한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게 된다. 고향에 내려가서도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외쳤으나 모두들 그를 비웃었다.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두들 조헌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조헌은 의병장으로 변신해 전투에 참가했고 많은 공훈을 세우게 되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나 공부는 게을리했다. 매우 다혈질적이며 남성미가 물씬 넘쳤고 자존심이 꽤 강했던 사람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장 곽재우 등과 협력해 왜군들에게 맞서기도 했다. 다만 둘 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니 자주 부딪히며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이 패퇴하자 진주 목사 이경과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이경이 사망하고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 오자 산에서 내려와 그를 만났다. 그리고 김성일과 진주성으로 들어가 병사들을 모으고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1592년 10월 왜군 3만이 진주성을 공격했으나 김시민에게 탈탈 털렸다. 진주대첩의 결과는 조선의 승리였지만
김시민은 왜군의 탄환에 전사하게 된다. 김시민이 전사하자 진주성의 모든 백성들은 하늘이 꺼질 듯 통곡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표 주화인 100원짜리 동전 모델의 주인공이다. 이순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명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율곡 이이와 같은 덕수이 씨 집안이었으나 먼 친척벌이었다. 과거 광화문 광장이 없을 때는 이순신의 동상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해병대원들은 저녁하면 술에 취해 동상 앞에 우르르 몰려가 저녁 신고를 했다.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부하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근엄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묵과에만 응시해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날의 초상화는 거짓이다. 소문난 주당이라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은 이순신보다 먼저 뻑기 입수였다.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가 즐겨 읽었던 책은 삼국지 연의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자타공인 무예가 매우 뛰어난 무장이었다. 특히 활솜씨는 천하제일이라 칭했을 만큼 가히 따라올 자가 없을 지경이었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불교 승려였던 무학대사와 매우 깊은 친분을 나누었다. 조선 건국 초반엔 태조와 주원장의 사이가 좋지 않아 툭하면 말다툼을 했다.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 권위로 자신의 딸과 세자 이방석을 혼인시키려 했다.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함흥으로 들어가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이성계를 모셔오고자 사신들을 보냈으나 보낸 족족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함흥차사인데 실제 함흥차사 이야기는 거짓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되어 유일하게 전해진 태조의 어지는 전주시 경기전에 있다. 태조는 평소 청포도를 매우 좋아해 항상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이방원 때문에 가려졌지만 전형적인 무장 출신으로 많은 전쟁터를 누비곤 했다. 곰같이 매우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이었으며 왼쪽 눈 밑에는 사마귀가 있었다. 이성계 자식들 중 가장 이성계와 비슷할 정도의 피지컬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보통 사극에서는 무능하고 여린 인물로 그려지지만 굉장히 호탕한 인물이다. 패기 넘치던 이방원도 자신의 형이었던 정종에게만큼은 순한 양처럼 행동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격구나 사냥을 즐기며 생을 보냈다. 동생들 간의 고륙 상쟁의 비극이 벌어지자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다. 훗날 경복궁에서 까마귀가 수없이 울어대자 한양을 버리고 개경으로 천도했다. 정종의 시호는 사후 공정왕이었으나 숙종 때에 이르러 정종으로 바뀌었다. 세종의 업적 중 하나인 지편전 설치는 실제 정종이 먼저 설치해 운용했다. 이성계의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해 관리 출신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말발이 좋아 대신들과 키베트를 붙을 때면 아무도 태종에게 대들지 못했다. 성격은 매우 시원시원해서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으며 답정너 스타일이었다. 사냥을 좋아해서 심심하면 사냥을 나갔으며 특히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툭하면 후궁을 들이는 태종 때문에 원경 왕후가 열이 뻗쳐 화를 낼 정도였다. 그래서 조선의 역대 군주들 중 태종은 총 29명으로 가장 많은 자식을 두었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은 대부분 딸 바보였지만 태종은 아들 바보였다. 권력을 위해 피를 보는 것은 서슴지 않았으면서 유독 부엉이를 보면 무서워했다.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관대했으나 고위직이라면 목이 남아나질 않았다.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 민인생과의 일화가 매우 유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이순신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위인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미친듯이 좋아해 몸이 아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러한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언어인 훈민정음을 혼자 창제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세종의 어지는 실제 그의 기록에 따르면 철저하게 거짓이다. 운동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성격 탓에 매우 뚱뚱하고 비만 체형이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 태종이 유언으로 수라상에 고기를 주라고 할 정도였다. 수라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없으면 그날 수라를 받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싫어하던 고기는 양고기로 수입품인데다 비싸서 싫어했다. 여자를 좋아했으나 아내였던 소헌 왕후와도 금슬이 좋아 많은 자식을 낳았다. 황희의 재주를 높이사 그를 종신노비로 부리며 절대 은퇴시키지 않았다. 세종을 닮아 명석한 두뇌로 7살의 세자에 앉았으며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했다. 장성에서는 얼굴이 매우 잘생겨 모두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키가 크고 수염이 잘 어울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칭찬하기 바빴다. 아버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을 만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 덕분에 세종이 말년에 훈민정음 창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세종의 치세기 후반은 대부분 문종이 직접 주관하고 실시한 정책들이 많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엄친아였으나 유독 아내복이 없어 고생하기도 했다. 휘빈 김씨는 얼굴이 못생겨서 외면받았는데 요상한 술법을 쓰다가 쫓겨났다. 순빈 봉씨는 그나마 얼굴은 나았는데 궁녀와 동성애를 하다가 쫓겨났다. 그래도 여차저차 결혼은 해서 자식들까지는 낳았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산욕으로 세상을 떠났다. 얼마 뒤 아버지 문종마저 등창으로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고명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보필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국왕으로 인정받는다. 원손, 세손, 세자, 왕의 태클을 가장 정석적으로 올라탄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청계천의 다리 중 영도교는 단종과 정순 왕후가 생이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숙종 때에 이르러 단종이라는 시호가 붙게 된다. 영월 청령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관하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은 왕으로서 무속인 사이에서는 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다. 가장 정통성이 강했던 단종을 밀어냈기 때문에 당시 여론은 좋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신, 즉 측근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패단이 급격하게 늘었다. 공신들은 자신들의 권력만 믿고 깽판을 쳤는데 민심은 당연 나락으로 갔다. 이 공신들을 제어하고자 또 외척을 등용했는데 그게 바로 파평 윤씨였다. 계유정난이 쏘아올린 공은 훗날 연산군이 일으킨 무호 사화의 빌미가 된다. 조선 건국에 기여한 훈구파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살인파를 등용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부 공식 행사로서 많은 회식 자리를 가졌다. 자뻑이 심한 타입으로 말에서 떨어져도 아픈 척 안 하고 다시 말에 올랐다. 세조는 피부병 때문에 사망했는데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야사가 있다. 사육신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에 의해서다. 남효온은 자신이 지은 소설 육신전에 충절을 지킨 6명의 이름을 기록했다. 사육신이란 단종 복위운동을 도모하다 발각되어 처형된 6명의 신하를 뜻한다. 사육신은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그리고 자살한 유성원이다. 사육신의 멤버를 두고 유흥부와 김문기 중에 누구를 넣어야 될지 논란이 많다. 김문기는 복위운동을 꾀한 6인 중 세조실록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는 1791년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 중 유흥부를 넣었다. 조선 전기의 사육신은 역적의 무리라고 여겨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자 서인들에 의해 재조명받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는 사육신의 묘가 들어설 수 있었다. 생육신은 사육신과 반대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6명의 신하들을 뜻한다. 생육신과 사육신은 다른 표현으로 절이파 또는 청단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유정난을 비난하며 세조의 밑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생육신은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을 의미한다. 사육신처럼 남효온과 권절 중 누구를 생육신에 넣을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남효온은 계유정난 다음 해에 태어났으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육신처럼 생육신도 조선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었다. 남효온이 육신전에서 사육신을 정하고 생육신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이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살인파의 주도 아래 짜여진 각본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말고도 세조의 찬탈에 반대한 여러 신하들이 있으나 추가되진 않았다. 논계는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성에서 투신한 여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그녀의 기록은 없으며
야사였던 어우 야담에 등장한다.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나 진주성에서 활동한 관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 전승에 따라 경상우 병사 최경회의 첩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는 없다. 장수군과 진주시는 논개가 서로 자기들 거라며 싸운 적도 있었다. 야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 만큼 많은 민간 전승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1983년 7월부터 KBS 가요 톱10에서 4주 연속 1위를 한 노래의 제목이 논개다. 인터넷에서는 물귀신 작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논개를 붙인다. 진주성 촉성로에 가면 낭떠러지 밑에 논개가 서 있었다는 바위가 하나 있다. 논개는 그곳에서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 뒤 외장을 껴안고 투신했다. 권율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올바르고 대범했으며 매우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 조선 개국공신 집안으로서 매우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로 자라게 된다. 그는 전국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고 40세가 되도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 집안에 한량처럼 놀고 먹기 바빴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46세에 급제하고 얼마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여러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 특히 행주산성에서 왜군 3만 명을 맞서 3천의 병력으로 이를 물리치기도 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권율은 조선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도원수가 되었다. 이순신과는 사이가 매우 좋았으나 원균과는 철천지 원수만큼 사이가 나빴다.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이항복의 장인어른으로서 그와 얽힌 이야기도 많다. 홍길동은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어마무시한 도적이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홍길동과는 한자음이 다르고 활동 시기가 다르다. 실제 홍길동이 활동한 시기는 연산군 때이며 소설 속 홍길동은 문종 때이다. 도적으로 활동한 홍길동은 극악무도한 성격이라 의적과는 거리가 멀다. 정체가 탄로날까봐 자신을 숨겨준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겨 걸어둘 정도였다. 엄청난 대식가라 한 번 먹었다 하면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한다. 홍길동의 집안은 의외로 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어 정치 깡패 수준이었다. 오늘날의 의적 이미지는 1965년 발간된 풍우나 홍길동이라는 만화가 시작이다. 1995년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돌아온 홍길동은 흥행 부분에서 대박을 쳤다. 조선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도적들 중에서 임꺽정만큼 활동했던 인물도 드물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진짜 이름은 임꺽정이 아닌 임거질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시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백정 출신이라 최하층 신분이었다. 임꺽정도 의적 이미지가 많이 가미되었지만 실제 극악무도한 도적일 뿐이었다. 전형적인 탐관 오리들 위주로 도적질을 했었으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순위를 매긴다면 홍길동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임꺽정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3년간 잡히지 않았다. 임꺽정만 잡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부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은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 3대 도적으로 꼽았다. 한석봉은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학금 문관으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의외로 출세는 많이 못했는데 서예만 잘하고 실무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훗날 사자관이 되면서 정부의 공문서 글씨를 다시 쓰는 일을 맡았다. 다만 서예가 장인 수준으로 넘사벽이었고 이웃한 명나라에도 소문이 퍼졌다. 때문에 한석봉에게 책을 베껴서 옮겨 적는 필사 의뢰를 많이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잘 쓰는 건 맞는데 예술적 점수는 높지 않다고 전해진다. 쉽게 말해서 정석대로 글자는 잘 쓰는데 상품성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나중에 선조가 가평 군수로 승진시켜 보냈으나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결국 강원도 현감으로 좌천되었다가 1604년 파직당했고 이듬해 사망했다.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썰며 한석봉이 글을 썼다는 것은 야사의 이야기다. 황진이는 시인이자 예술가였으며 박연폭포, 서경덕과 송도 3절로 불렸다. 송도 3절은 송도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세 가지를 뜻하는데 물론 황진이가 지었다. 일각에서는 기생 임해창과 더불어 조선 전기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황진이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다. 기생을 떠올리면 몸을 파는 창기만 생각하는데
기생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기생은 현재의 아이돌 가수 느낌으로서 황진이급 네임드는 몸을 팔지 않았다.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을 시작했고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넓혔다. 그 중에서 서경덕을 만나고는 그의 인품에 홀딱 빠져 제자가 되길 자청했다. 훗날 서경덕이 죽자 황진이도 속세와 연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다 사망했다.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와 화친하지 말고 계속 싸우길 바라는 3명이 있었다. 이들을 사막사라 불렀는데 대표적으로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의미한다. 사막사는 병자호란이 끝나자 청나라 수도 선양으로 끌려가 모조리 참수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 산성에서는 척화파와 주화파가 서로 아가리만 털면서 싸우고 있었다. 그중 최명계를 중심으로 한 주화파가 화친을 주장하였고 결국 항복하게 된다. 사막사가 끌려가자 인조는 가족들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 아닌 응원을 했다. 용골대가 이들을 회유하고자 했으나 모진 고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청태종까지 나서서 지속적으로 회유하였으나 이들은 모든 제의를 거절했다. 여담으로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상원이 자살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거짓이다. 박문수를 떠올리면 대부분 암행어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박문수가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딱 1년뿐이다. 대부분 지방 관리가 일은 잘하는지 비리는 없는지 감찰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감찰관 역할을 일반적으로 어사라고 하지만 암행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 다만 어사로서 일처리는 똑부러졌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민망을 얻었다. 비주류 당파인 소론이었고 정쟁보다 백성 구휼에 힘쓰고자 한 이력이 많다. 이러한 이력 덕분에 조선시대 인물 중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가 가장 많다. 1723년 과거에 급제해 1737년 병조 판서에 임명되면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영조에게 큰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영조와는 중마 고우처럼 많이 친했다. 김홍도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풍속화를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3대 화가를 꼽으라면 대부분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을 꼽는다. 집안은 대대로 화금 무관을 역임했던 가문이었으나 훗날 중인으로 내려간다. 1771년 정조가 왕세손일 때 그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화가 경력이 시작되었다. 정조의 신임으로 당시에는 국가 기밀이었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맡았었다. 1789년에 정조의 명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지도를 그려오기도 했다. 김홍도의 얼굴은 시원시원하게 잘생겼고 털털하며 마음씨가 착했다고 한다. 평소 술을 좋아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다고 한다.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시 마포구는 서로 김홍도의 고향이라며 다투기도 했다. 안산시의 경우 김홍도의 호인 단원을 따와서 단원구라고 이름을 지었다. 김삿갓을 처음 접해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김삿갓인지 의아해한다. 그러나 김삿갓의 실제 이름은 김병현으로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김삿갓이라는 별명은 한평생 삿갓만 쓰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며 가문이 폭삭 망할 뻔했으나 목숨은 부지했다. 전국을 유람하며 자신이 직접 지은 시로 사대부들을 까면서 정치 풍자를 했다. 김삿갓이 지은 언어 유희가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김삿갓이 활동하던 조선 후기는 김삿갓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결국 가정은 뒤로 한 채 들어왔다 나갔다만 반복하다 집에서 영영 쫓겨났다. 마침내 1863년 전남 화순에 있는 친구 집에 이르러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활동하였으며 집은 종로 근방이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그 부근을 가면 김정호의 집이라고 표시된 비석이 하나 서 있다. 김정호가 유명해진 이유는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선대왕군에게 핍박받으며 대동여지도 제작을 방해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철저하게 조선어 독본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모두 거짓이다. 이 내용의 출발은 1925년 최남선이 지은 고산자를 회함이라는 칼럼이 시초다. 남아있는 김정호와 관련된 기록에는 답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간 전해져 온 조선의 지리 정보를 한데 취합해 대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중 가장 참고를 많이 한 지리서는 성종 때 지어진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다. 영조는 공식적으로 왕세자가 아닌 왕세채로 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한평생 살면서 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는 음모에 시달리곤 했다. 영조가 죽기 직전 전 세계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대화의 붐이 일고 있었다. 백성들을 위한다며 금주령을 내렸지만 정작 본인도 술 마시다 걸리기도 했다. 평소 수라상은 늘 채식 위주의 반찬만 올라왔고 항상 소식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꽤나 장수한 83세까지 정정하게 살았다. 하지만 항상 있어야 되는 반찬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추장이다. 고추장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국수였는데 신하들에게도 자주 권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은 아들을 죽인 사실이다. 정조는 1799년부터 점점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즐겼으며 술버릇이 고약해 주사가 심했다고 한다. 담배 예찬론자로 담배가 너무 좋아 이를 시로 풀었었다는 기록도 있다. 정조의 대표적인 술버릇은 주위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원화성 팔달문 근처를 가면 정조가 앉아서 술 마시는 동상이 있다. 무엇보다 정약용과는 매우 친했는데 정약용은 술을 전혀 못하는 인물이었다. 정약용이 술에 취하는 게 재미있던 정조는 툭하면 정약용에게 술을 권했다. 선비들도 활을 잘 쏴야 된다며 툭하면 신하들을 대동해 활쏘기를 시켰다.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 그 벌로 또 술을 줬는데 항상 정약용이 꼴찌였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정약용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조와는 군신 관계를 넘어서서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매우 친했다. 하지만 정조가 술을 좋아하는 반면에 본인은 술을 못해 늘 곤욕을 치렀다. 술을 잘 못했지만 차는 매우 좋아했고 이를 연구하며 차를 마시고는 했다. 말타기와 활쏘기는 전혀 못했고 점을 보는 걸 좋아해 주역을 연구하곤 했다. 젊은 시절에는 도박을 즐겼는데 이걸 연구해서 돈을 따는 집요함도 있었다.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지만 그도 머리가 빠지는 탈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고향이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현재 남양주시는 정약용 캐리커처를 쓰고 있다. 정약용의 직계 6대손으로 정혜인이 있고 반계 후손은 정의루가 있다. 모기를 너무 싫어해서 모기를 위해 얄미운 모기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전봉주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다. 그의 키는 약 150cm로 녹두, 즉 콩만큼 작다고 해서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호남에서는 민요 파랑새를 지어 부르곤 했다. 종강역 영품문고 앞에는 전봉준 동상이 있는데 그곳은 전옥서가 있던 자리다. 전옥서는 오늘날 교도소이며 전봉준은 서대문 무학재 근방에서 처형됐다. 결국 전봉준의 시신은 한남동 인근 야산에 버려졌으며 아무도 찾지 못했다. 교과서에 나온 사진은 일본 영사관에서 취조를 당하고 나왔을 때 찍혔다.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어미경옹은 1985년 110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K리그를 보면 전북현대모터스 서포터들이 가끔 전봉준 사진을 걸어둔다. 김대건 신부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사제로서 세례명은 안드레아로 불린다. 그의 고향은 충남 당진시 솔매 마을이며 이곳은 현재 천주교 성지로 정해졌다. 1837년 당시 포르투갈 영인 마카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사제 수업을 받았다. 1845년 상하이로 넘어가 사제 서품을 받으며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김대건 신부는 영어,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구사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신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으나 조선은 유교국가였다. 모두들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천주교를 버릴 것을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결국 오늘날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새남터 성당 부지에서 처형당했다. 2021년 유네스코에서는 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다. 홍경래의 나는 한반도 최초로 지역 감정 때문에 반란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당시 홍경래가 거주했던 평안도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그곳에 압송해 노역을 시키거나 유배형에 처했다.
그런데다 북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1순위로 개박살나는 곳이었다. 개발이 될 만하면 쑥대밭이 되니 시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기피 지역이 됐다.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 무역을 위한 관문 역할을 했기에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해서 평안도 출신이라고 하면 벼슬 길도 어려웠다. 결국 홍경래도 과거에서 떨어지자 모든 걸 포기하고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조선을 한번 바꿔보겠다며 서북방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무예 실력이 출중해 늘 선봉에 섰으나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사했다. 1884년 갑신년에 김옥균은 개화파들과 함께 근대화를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청나라의 개입과 일본의 미지근한 지원으로 정변은 실패로 돌아갔다. 개혁안을 공포한 뒤 3일 만에 정변이 진압되면서 그들의 천하도 막을 내렸다. 김옥균이 거사에 참여하는 바람에 연좌제로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났다. 망명한 김옥균을 쳐 죽이기 위해 조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송환 요청을 했다. 삶이 불안해진 김옥균은 그때부터 홍등가를 드나들며 주색 잡기에 몰두했다. 일본 기생과 동거하며 먹고 자고 놀고만 반복하는 인생이었다. 그 뒤 일본군을 따라 일본으로 망명해 쭉 지냈는데 홍종우에게 살해당했다. 순종대에 이르러 그의 신분은 복권되었지만 친일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일본에게 다소 의지를 했지만 그는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사격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안씨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이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그의 집안은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고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나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신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1993년 김수환 추기경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받아주었다. 세례명은 토마스로 한자는 도마인데 도마 안중근이라는 호칭이 나온 계기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며 온갖 망언을 쏟아낸 적이 있다. 2016년 AOA는 한 프로그램에서 안중근의 사진을 보고 김똑강이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료와 기록들에 따라 관리로서의 능력은 매우 출중했다. 친일파가 되기 이전에는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명필가로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매국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악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의 가망은 없다고 판단한 조선을 외세에 의탁해 바꾸려고 시도했다. 청나라가 득세하면 친청파, 러시아가 득세하면 친러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한 친일파로 변절했다. 만약 그가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쳤다면 후대의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이완용의 재산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대략 600억 정도다. 이완은 별개로 친일파 내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는 다소 은둔형 외톨이과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개명 신청 순위 1위이자 개명 허가 순위 1위를 달린다. 윤동주는 1917년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개신교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로서 집안은 매우 부유했다. 외삼촌 김학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명동촌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더럽히지 않으며 깨끗하게 정독하는 습관이 있었다. 잘생긴 외모와 가녀린 얼굴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는 의외로 축구 마니아였다. 특히 5살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형이라고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했다고 한다. 15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나 20세가 넘어서는 다소 무거운 시를 많이 썼다. 대부분 인생에 대한 고뇌와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마음이 시에 녹아있다. 이때 태어난 시가 바로 별에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시 등이다.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사는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호환 마마였다. 호환은 동네방네 튀어나오는 호랑이를 뜻하며 마마는 천연두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때문에 차코 갑사를 별도로 만들어 사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연두는 걸리면 약이 없었고 당시엔 사망률도 매우 높은 질병이었다. 천연두를 마마신이라고 모시면서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게 전부였던 시대다.
이때 지석영 의사는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와 종두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천연두에 걸린 사람에게서 천연두를 뽑아 접종하는 인두법을 썼다. 종두법은 우두고름, 즉 소의 두창을 백신처럼 주입해 면역을 만드는 방법이다. 결국 천연두 감염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점점 천연두를 정복할 수 있었다. 1861년 청주에서 태어난 손병희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불우하게 자랐다. 성격도 매우 괴팍하고 걸걸해 동네에서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 손병희는 한반도 최초 1호 수입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바로 캐딜락이었다. 타고 다녔던 캐딜락도 나름 고급형 모델이라 리무진 버전이었다. 그 정도 캐딜락을 탔었는데 임금보다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며 차를 바꿔버렸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고종의 차가 손병희의 차라는 이야기도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동학을 연구한 신봉용 교수는 민족대표 33인을 비판했다. 3.1운동을 기생집에서 했다는 기사를 올려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 강사 설민석도 한 방송에서 민족대표 33인을 희화화해 욕을 먹었다. 유관순은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고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 이듬해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히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했다. 일본 헌병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시신을 반환하기 이전에 7토막 내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 최근 학계에서는 유관순에 대한 과대 평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순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독립운동가들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1947년 국내 신문사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포장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유관순을 부각시키려 했던 사람들은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많다. 광복 후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덮기 위해서 유관순을 이용했다고 한다. 고향이 평안남도 출신이라 평소 평안도 사투리가 몸에 배어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잘생긴 얼굴에 목소리가 고와 이야기책을 큰 소리로 읽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안창호를 어여삐 여기며 항상 책을 읽게 했다고 한다. 1897년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으로 애국 개몽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안창호는 각기 여러 사상가들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분분한 편이다. 안창호의 호인 도사는 미국으로 가다가 들른 하와이를 보고 지은 것이다. 안창호의 딸 안수사는 미국 해군 소위로 임관해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었다. 안창호의 아들 안필립은 미국으로 진출해 영화배우로 성공했다. 2016년 MBC 무한도전 LA 특집에는 안창호의 가족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만들었으며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평소에도 어린이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방정환은 독립운동가로서 한 축을 담당했던 민족대표 33인 손병희의 사위였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도와 3.1운동에도 참가했고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다. 키가 158cm였고 매우 깡마른 체질에 툭 치면 쓰러질 정도로 비실비실했었다. 장인어른 손병희가 이를 안쓰럽게 여겨 보약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였다. 팥빙수와 설탕 등 달달한 음식을 좋아했고 즐겨 먹는 냉면에도 설탕을 탔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방정환의 모습이 다소 뚱뚱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비교적 오래 살지 못했고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천의 고아였던 이수일은 아버지 친구였던 심순애의 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같이 성장한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심순애에게 반한 김중배는 그의 재력으로 끈질기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다이아 반지까지 받은 심순애는 그런 김중배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수일은 그녀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심순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훗날 이수일은 상경에 독한 마음을 품고 성공하여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심순애는 오히려 김중배의 구타와 폭력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심순애는 지난 과오를 후회하며 이수일에게 돌아가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한다. 그 충격으로 심순애는 자살 시도를 하고 이게 측은했던 이수일은 다시 받아주며 사랑이 시작된다.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의 친아들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깡패였다. 20살의 나이에 종로 일대를 평정하였으며 발차기를 매우 잘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야쿠자에게 맞서 대항했다고는 하나 근거는 없다. 장군의 아들 시리즈와 야인시대 등 그의 행적은 대부분 미화되고 과장됐다. 6.25 전쟁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을 2번 정도 했다. 깡패로서 나쁜 짓을 했지만 4.19 혁명에 참가하기도 하고 기부도 많이 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항의하며 국회에 똥물을 가지고 들어가 뿌린 적도 있다. 가족들한테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고 딸이었던 김을동도 아버지를 싫어했다. 김을동의 아들인 배우 송일국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1910년 사직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라는 이름은 그의 필명이며 실제 이름은 김혜경이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손으로 일직선을 긋는 걸 매우 잘했다고 한다. 그는 약 2000여 점의 작품을 집필할 만큼 매우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소설가였으나 조선 총독부에서 건축 기사로 일하기도 했다. 문학사상사에서는 좋은 작품을 내는 작가들에게 이상문학상을 수여한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이상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어와 숫자 그리고 기호 등을 섞어서 쓴다. 이상의 여러 작품 중 시는 오감도가 유명하고 소설은 날개가 유명하다. 1916년 평안남도 출신으로 아버지는 분홍 지주였는데 외가도 엄청난 부자였다. 평양에서 보통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했다. 6.25가 발발하자 인민군에게 분홍 지주계층으로 몰려 순환을 당했다. 그리고 흥남 철수를 통해 남한으로 내려와 무일푼으로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중섭의 작품들은 대부분 소를 그린 걸로 유명하며 소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1953년 작품인 황소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소를 그리려면 하루 종일 바라봐야 했으니 훗날 소도둑으로 몰린 경우도 있다. 1954년 그린 작품인 흰소의 경우 백의민족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말라있는 소의 모습은 6.25 직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상을 표현했다고 한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자 정복 군주로 평가되고 있다. 근초고왕의 근은 5대 초고왕 혈통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붙었다고 추정한다. 재위 2년차부터 21년차까지 기록은 전해지지 않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당시 막강했던 고구려 고국 원앙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시키기도 했다. 이 전투로 인해 고구려와 백제는 원수가 되어 수백 년간 치고받고 싸웠다.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된 칠지도를 당시 외나라 야마토 정권에 하사했다. 그가 승하하기 1년 전에는 고구려 최고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 탄생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고분군을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자 정복군주로 평가되고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피터지게 싸우는 사이 국력을 비축해 기틀을 다졌다. 이후 진흥왕 때 포텐이 터지며 사상 최대의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 이 모든 업적은 그가 1020 세대 때 이룬 업적으로서 실로 대단한 성과였다. 그리고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운령을 정복하고 그곳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의 정복 사업이 없었다면 신라는 천년의 역사를 잊지 못했을 것이다. 여담으로 이런 그의 업적을 보좌해 충실히 수행해준 인물이 바로 이사부다. 불교를 믿었기에 불심이 깊었고 지금의 경주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워졌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자 고구려 명장이다.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30만 5천 명의 수나라 군사 중 살아서 돌아간 숫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수나라는 시름시름 알타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 삼국사기에는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1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야사에서 전해지는 을지문덕의 조상은 고구려 명제상 을파소라고 한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막아낸 안시성주도 을지문덕과 비슷한 사례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을지라는 이름은 을지문덕의 을지에서 유래된 것이다. 후삼국으로 나뉘어 있던 한반도를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창업 군주이다. 개성 호족이던 왕룡의 아들로서 이들은 고구려 후예들인 패서 호족이었다. 대당 무역을 통해 상업을 진흥시켰고 물길을 잘 알아 수군이 특기였다. 때문에 궁예 밑에서 해군을 총괄하며 후백제 후방인 나주를 점령하기도 했다. 반면에 육군 통솔력은 많이 딸리는 편이라 여러 전투에서 애를 먹기도 했다. 거란을 적대시하면서도 정작 발해가 위급할 때는 1도 도와주지 않았다. 덕분에 발해가 멸망하면서 만주 영토는 한반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략 결혼을 통해 호족들을 안정시키고자 했고 그 결과 부인만 29명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군이 세종대왕이라면 고려를 대표하는 성군은 현종이다. 거란족의 침공을 수차례 막아내며 지켜냈는데 이후 고려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당시 귀주대첩을 승리한 강감찬은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은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종은 의자와 지팡이를 선물해 계속 출근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고려의 전성기는 중국 송나라 황제조차 고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대단했다. 근친혼으로 태어난 사생하면서 고아로 자란 불우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그런데 반타작은 할 일대기를 가지고 KBS 드라마 천추태우는 완전 폭망했다. 다행히 태종 이방원이 흥행하며 2023년 고려 거란전쟁으로 다시 제작될 예정이다. 허준은 조선시대 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1999년 MBC에서 방영된 허준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의 신분은 드라마 설정과는 다르게 천민 출신이 아닌 중인 신분이었다. 비록 서자였지만 집안은 매우 부유했고 많은 지원을 받아 공부를 했다. 실제 허준의 스승이 누구인지 어떻게 의학을 공부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다. 드라마에서 스승으로 나오는 요이태라는 인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라이벌 관계이자 앙숙 관계였던 양예수와는 실제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귀양지에서 병사했다고 했으나 실제 광해군 때까지 어이로서 활동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붕당이었던 서인의 우두머리이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다. 인조부터 숙종까지 총 4명의 국왕을 모셔 말년에는 꽤나 입김이 센 편이었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인물로 개인의 평가에 따라 호불호가 심한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왕들을 제외하면 약 3,00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대단했다. 송시열은 조선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윤원영, 박원종 등 조선 전반기의 권신들처럼 파벌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굉장한 소식가로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철저했다고 전해진다. 먹는 게 적어서 힘이 없을 법도 하지만 힘이 무척이나 세서 일당백이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실제 그의 본명은 김창암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면서 김창수로 개명했다.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할 당시 그의 현상금은 한화 약 1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독립운동의 긍정적인 면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다수 가지고 있다. 특히 황해도 치아포 주막에서 일본인 상인 츠지다 조스케를 살해한 일이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굉장히 싫어했다.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이승만과는 다른 노선을 걸었고 이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 1949년 경교장에서 육군장교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며 생애를 마쳤다. 1900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생활했고 용산역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의 양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일본식 이름도 얻었다. 일본에서도 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다.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가했다가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지속되는 차별 대우에 깊은 원망을 한 이봉창은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1932년 1월 도쿄 경시청 앞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하고자 했다. 그러나 천황의 마찰을 오인해 실패했고 붙잡힌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윤봉길의 본관은 파평 윤씨로 1908년 충남 예산 목바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11살 때 소학교에 입학했으나 일본에게 교육받는 게 싫어 얼마 뒤 자퇴했다. 그 뒤 한학을 배우며 학업에 열중했고 훗날 월진회를 조직해 계몽운동을 했다. 성인이 되어서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며 훗날 상하이로 넘어갔다. 그는 임시정부를 찾아 김구를 만났고 이봉창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 공원 전승 기념식장에 참석해 폭탄을 투척했다. 거사후 헌병에게 붙잡혀 연행됐고 12월 24세의 나이로 총사령에 처해졌다. 의거에 사용된 폭탄은 물통이었으나 대부분 도시락으로 잘못 알고 있다. 끝!